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탄핵심판 선고가 4시간 뒤인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비상을 전국에 발령했고 현재 인근 안국역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촉각이 쏠리는 가운데 여당은 복귀를, 야당은 파면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6%가 아닌 25%로 확정한 가운데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시간 뒤인 오늘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인 111일간의 심리를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건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이혁재 기자. 역대 최장 심리 기간 끝에 결론이 드디어 나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곳 헌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 출근길에 경찰이 동행하는 것은 물론 취재진을 포함해 외부인 출입도 제한되는 등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번 선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접수되고 장장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이 종료되고도 38일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헌재는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총 16명의 증인이 탄핵심판에 출석했는데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국무회의의 적법성,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포고령의 위헌 여부와 선관위 군 투입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쟁점별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갖췄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헌재는 선고 직전 최종 판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정문에 최종 문구를 다듬고 재판관들이 서명을 하면서 확정됩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 결과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인용 정족수를 못 채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20석에 대해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는데 9만 6천 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면서 약 4,81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앞쪽 안국역은 전면 폐쇄됐고요. 헌재 반경 150m는 차량 통행과 집회가 금지된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경찰이 최고 비상체제인 가포비상을 발령한 가운데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일대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 네, 지금 헌재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헌재 직원과 경찰 외에는 시민 출입이 통제되면서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경찰 차량 200여 대와 방어벽 등으로 외부와 전면 차단한 150m 진공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0시부터 전국의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비상을 발령했습니다. 헌재 인근에는 경찰특공대 30여 명과 210개 기동대 14,000여 명이 배치돼 테러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 측은 집회가 금지된 차벽 너머 안국역 앞에서 어젯밤부터 밤샘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비상행동 등은 오전 10시부터 헌재와 200m가량 떨어진 곳에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광화문 앞까지 행진하고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오늘 밤까지 집회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경찰은 인사동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는 방침인데요.
시민 안전을 위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함과 함께 역사도 전면 폐쇄되고 시내버스 150개 노선도 헌재 일대를 우회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지금 대통령 관저 앞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 버스가 현장을 빼곡히 들어있고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경찰 버스를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밤새 이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이곳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할 방침인데요. 같은 시각 탄핵 찬성 집회 역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라 현장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일대에 5만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보고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현장 충돌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역시 관저 상황과 관련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관저에서 선고를 기다린다고 봐야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장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석방된 뒤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결국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주변 역시 경비가 강화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른 아침 출근한 참모들은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관세 문제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현안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낼지 관심입니다. 또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뒤에 관저를 떠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국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희로 기자, 국회도 숨죽인 채 오늘 결과를 지켜볼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회는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잠시 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는 청사 경호도 삼엄해졌는데요. 주말까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일일이 출입증을 검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헌재 앞에서 각각 여론전을 이어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숨죽인 채 잠시 후 있을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40분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 지도부가 TV로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11시 30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임종득 의원 등은 헌재 재판정에 들어가 탄핵 심판을 직접 방청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지도부가 모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선고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라며 비상체제를 가동한 상황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향후 전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숨죽인 채 잠시 후 있을 탄핵 심판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111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헌재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정치부 기자 그리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현 기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든 간에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을 좀 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인용돼도 또 기각 또는 각하가 되더라도 전국은 분수령을 맞게 됩니다. 예.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즉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정이든 전국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막판 여론전에 집중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헌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예. 앞서 중계에서 보신 것처럼 예. 나경원, 김기현, 윤상원 의원 등은 밤샘 릴레이 시위에도 참석을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직접 들어가서 공판을 지켜보는데 이 마지막까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재판관들이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거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선수별 또 상임위별로 막판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늘 일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8대0 파면을 위한 끝장 집회를 여는 등 말판 여론전에 끝까지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 기자. 그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111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111일 만에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최종 변론이 종결된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8일 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길어지는 이유 뭡니까? 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내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앞둔 어제도 이 결정문 조율에 매진했는데요. 지금도 사전에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고를 앞둔 오늘 아침에도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해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는 평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오전 마지막 평의를 가진 뒤에서야 이 최종적인 서명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오늘 탄핵 심판 선고는 방송사에서도 생중계를 하고 일반인 방청객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20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총 9만 6천여 명, 경쟁률이 4,800대 1을 기록을 했거든요. 4,800대 1이요. 네, 또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이 재판관들의 출근길 모습도 오늘은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도 여론에 관심을 쓰는 모습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이번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만큼 좀 늦어졌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에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옆에서 이제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
지금 밤샘 릴레이 쇼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선고 공판을 또 하면 방청도 한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좀 슬쩍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입장을 밝히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아침에 7시쯤 한 6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밤늦게 그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당은 10시 40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1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분하게 이 현재 선고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야죠. 그리고 현재 방청을 할 것으로 예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방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또 실제로 방청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에서 1만 명, 그러니까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마 부각한 걸로 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좀 어떻게 좀 전해주실 수 있는지요? 어제 그 말씀은 4.3 76주년 추념식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4.3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고요. 그 내용은 뭐 다 아시다시피 노상한 수첩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상계엄의 위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선고가 있는 날이고 양 진영이 치열하게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주장해 왔고 오늘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한 측이 격앙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부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오늘 결과가 이제 5대3 뭐 혹은 6대2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갈릴 경우에는 좀 한쪽에서는 이제 깨끗하게 승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금 우려 섞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전 대변인님, 만약에 헌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면이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국민의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요? 승복을 좀 강조해 왔으니까 승복을 하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복해서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해왔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어제 메시지도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의 최소화에 방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처럼 뭐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상당한 상실감과 또 실망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도 당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은요, 만약에 오늘 결과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리라고 보십니까? 그 상황 이후를 상상하거나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 그 상황이 2024년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 그 정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국민들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요한 변수는 복귀한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상황으로 국가를 또 통치하려고 한다고 하면 큰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이제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크긴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 또 예상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좀 가정에 기반한 내용에 좀 기초를 두다 보니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어서 가정에 기반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할 때요.
60일 이내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금 현 상태 앞으로의 조기 대선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조기 대선 일정이 된다고 하면요. 2017년 사라에서 보다시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일정이 진행돼야 됩니다. 바로 이 예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민주당 경선 일정이 또 시작이 됩니다. 뭐 사실 정신없이 지나가겠죠. 근데 사실은 뭐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장기 과제로 준비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대비한 완벽한 준비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은 될 거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가 유력 후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또 여러 분들이 대선 출마를 준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 일정에 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뭐 경선을 통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좀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송 전 대변인님, 그러면 우리 여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권 잠룡들,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 뭐 사실 잠룡들이 많이 있는데 여권에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는 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보세요? 조기 대선이 결정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 위헌 위법의 정도가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이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지지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치인 간의 그 조기 대선 경선에서의 그 대립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그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만약에 우리 송 전 대변인님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낼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분간 조금 이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격화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만약에 기각 각하가 된다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선고일 이틀 남은 상황에서도 승복에 대해서 언론에서 물으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의 승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선고일이 고지된 이후에 언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하게 됐을 때 야당이 지금도 줄탄핵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한다든가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재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야가 모두 다 승복하고 국민 앞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이제 김현 기자한테 드리겠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여야에서는 각각 오늘 좀 어떤 일정들을 좀 소화하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조희로 기자의 설명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을 하고요. 당 지도부가 TV로 생중계를 함께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아직 확정적으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를 함께 지켜볼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선고 결과가 나오면 여야 지도부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서야 본격적인 당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오늘 오후에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번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야 모두 각자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또 지금 여야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르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정치부 기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 평의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지만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11차례 열렸던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졌는지가 단서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선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실체에 관한 질문도 날카롭게 들어갔습니다. 포고령의 그 제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와 국회 봉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선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관들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사실관계를 두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집요하게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재판관들의 날선 질문에 대한 증인들의 답변, 이에 대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반박,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져서일까요? 헌재를 향한 신뢰도도 하락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선 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55%로 기각 전망보다 2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 모두 46%를 기록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수용하겠다가 50%, 수용하지 않겠다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비교할 때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6%포인트 줄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포인트 늘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다양한 루머가 양산되며 헌재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찬반 진영이 사법적 탄핵 심판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더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국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치권의 승복 논란과는 별개로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도 헌재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탄핵 심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가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제주를 찾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4.3 사건에 대한 완벽한 책임을 묻지 못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데요. 여권 잠룡들은 파면 결정에 대비한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승민 기자입니다. 어제 제주에선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급박한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주 4.3과 12.3 비상계엄을 연결지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80년 5월의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이 대표는 또 지난 1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하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며 이 대표의 사실상 대권 행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공개 활동보다는 탄핵 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탄핵 기각각하를 예상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했습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야 지도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존중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그간 신중함을 유지해온 여권 잠룡들의 대권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오늘 생중계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부 시도교육청이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수업에 활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도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교육부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SNS엔 화염병 제작 방법이나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주병으로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 불이 더 잘 붙는 방법 등의 글이 300번 이상 공유되고 비누가루도 넣으면 좋다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부터 우리 집에 소주병이 많으니 가져가라, 지방에서 기름 사서 차 끌고 올라가겠다며 행동 의지를 내비치는 글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통해 접수된 일부 게시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는데요. 누리꾼들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영향으로 여의도 벚꽃축제 일정이 예정보다 나흘 늦게 시작됩니다. 국회 주변에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도한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돼 안전사고만큼은 피하고자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요. 변경된 행사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고요. 행사로 인한 교통통제는 오는 6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10시까지 이뤄집니다. 개막식 무대 행사와 공군의 축하 비행, 일부 프로그램은 규모를 줄여 차분하게 진행된다는데요. 이번 주말 벚꽃축제 기대했던 분들 많으셨겠지만 나흘만 천천히 만나보시죠.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5%냐 26%냐 혼선이 심했었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6%에서 25%로 재차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은 2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미 수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상호 관세율이 하루 동안 2차례나 변경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엉성한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하루 만에 25%로 되돌렸습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25%였던 관세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원래대로 25%로 수정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간 무역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관세율을 하루 만에 2차례나 바꾸면서 숫자 만들기에 치중한 행정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다음 날 관세 강행을 수술에 비유하며 미국 경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markets are going to boom, the stock is going to boom, the country is going to boom. There's an operation like when a patient gets operated on. 미국 뉴욕 증시는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폭락해 팬데믹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음주 상태로 도로 한복판에서 골아떨어진 운전자를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전자를 체포하는 데까지 경찰관들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대로변. 신호대기 중인 경차 뒤로 흰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잠시 뒤 주행 신호가 들어왔지만 경차는 출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봐도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차선을 변경해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 뒤로부터도 한참 제자리에 서 있는 차량을 피해 달리는 차들이 비켜가기를 몇 차례. 갑자기 맞은편에서 순찰차가 나타납니다. 누가 신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걸까? 당시 차량이 멈춰 섰던 곳입니다. 바로 뒤편에는 경찰 지구대가 있는데요. 직선거리로 불과 20m 정도입니다. 여기가 다 주거 지역인데 이제 밤늦은 시간에 이제 경적 소리가 나더라고요. 녹색 등인데도 이제 안 가고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음주운전이겠구나 해서 곧바로 차량 앞을 가로막는 순찰차. 경찰관 2명이 내려 멈춰선 차량을 살펴보는 순간 차량이 움직이더니 순찰차와 부딪힙니다. 결국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들어갑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김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80% 규모를 불태운 영남 산불로 진화대원 8명도 순직했는데요. 열악한 처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헬멧은 사용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폈고 고글이나 장갑 같은 기본적인 장비는 대원들이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군의 산불 진화 현장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원들이 착용한 고글은 이런 연기가 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시가 17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로 모두 자비로 구입했는데 여기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급받는 이 고글을 보시면은 사실 이거 고글이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구멍이 정말 많아요. 연기가 엄청 많은데 그 고글을 썼는데도 고글 안에 연기가 아예 그냥 다 들어와요. 진화대원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헬멧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 곰팡이가 피거나 구멍난 헬멧도 있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환을 못해서 깨진 헬멧을 접착제로 붙여 쓰기도 했습니다. 한 달 260만 원 남짓한 임금으로 사들인 장비값만 60만 원쯤 되지만 산림청 지급품만으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화대원들은 영남 산불 진화 현장에서 대규모 희생이 벌어진 이후로 이런 부실한 장비 지급 문제를 꼽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겨우 목숨을 유지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라도 지급돼 있었으면 저는 돌아가신 공무원까지 9분 모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30kg 무게의 장비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야 하는데도 대원들에게 주어진 식사는 김밥과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샤워실도 따로 없어서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은 화장실 변기칸 하나를 개조한 곳에서 씻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산림청은 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내에서 픽업 트럭은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문화의 상징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 픽업 트럭을 연이어 출시하며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차량은 앞은 일반 승용차 같지만 뒤엔 적재함이 달린 픽업 트럭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험지를 바퀴 한쪽이 완전히 들린 채 지나가고 28도의 언덕과 옆으로 기운 경사면도 막힘없이 통과합니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기아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 픽업 트럭은 출시 이후 기약 대수가 4,000대를 넘었습니다. 타스만은 높은 내구성, 뛰어난 적재, 견인 능력,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량입니다. KGM은 국내 첫 전기 픽업 트럭을 내놓고 2,500대가 넘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 가성비를 앞세웁니다. 올해 국내 픽업 트럭 총 판매량은 지난해 13,000여 대보다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토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인기를 끄는 모델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새로운 모델과 함께 확장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원주민 현대미술가 자이더 에스벨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립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은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오페라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립니다. 금주의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을 사로잡는 짙은 검은색 배경과 대비되는 강렬한 문양은 작가의 독특한 시각 언어를 표현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원주민 현대미술가 자이더 에스벨은 식물성 염료로 새, 나무, 선인장 등 환경적 요소에 신화적 묘사를 더해 생태 운동과 자신이 속한 마쿠시족의 우주론을 기반으로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는 마쿠시족의 우주론적 관점에서 자연 속 생물과 무생물 간의 관계를 조명한 회화와 드로잉을 국내에 처음 선보입니다. 반환각 상태일 때 자기가 봤던 그런 현상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직선형이 아니라 순환된다고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보이진 않아도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믿습니다. 노란색의 곰돌이를 닮은 캐릭터는 특별하지 않으며 가장 보통의 존재인 노바디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모순과 이중성, 모호함, 자유의지 등에 집중하는 작가는 모두의 이야기면서도 아무런 존재도 아닌 노바디를 지키는 몬스터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노바디를 보호해주는 존재인 몬스터라는 캐릭터를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알리는 전시라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요. 나의 우주 안에서, 몬스터의 우주 안에서 그렇게 노바디와 아이들을 포근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독일의 대문호 게테가 평생에 걸쳐 집필한 희곡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와 순수한 여인 마르그리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오페라와 연극을 결합했는데 오페라에서 음악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던 장면을 연극적 요소로 보강해 인생의 회한, 젊음을 향한 욕망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동환이 노년의 파우스트 역으로 오페라에 처음 도전하는 가운데 젊은 파우스트 역은 테너 김효정과 박승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역은 사무엘 윤과 전태연이 맡아 무대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력해 내놓은 토스뱅크의 함께 대출이 제30회 매경 금융상품 대상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의 파트너 적금과 삼성생명보험의 삼성밸런스 종신보험 등 4개 상품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제27회 매경 증권대상에서는 삼성증권이 증권부문 대상을 받았고 펀드 부문은 한화자산운용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의 푼타로카 해변은 세계적인 서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서핑 선수들의 묘기가 펼쳐졌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한 남성이 거친 파도 위에서 보드의 방향을 재빠르게 바꾸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방향 전환에 이어 아예 파도 위에서 한 바퀴 도는 묘기까지 보여주는데요. 보드와 한 몸이 돼 파도를 능숙하게 타는 이들은 세계 파도 타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대회의 4번째 중간 기착지로 엘살바도르가 선정돼 중미의 적도 바다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파도를 잘 타는 선수들을 보니 저도 한번 파도 타기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교황 관저인 바티칸 궁전의 서재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으로 꼽히는 라파엘로의 벽화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는데요. 고대 학자들을 모아놓은 이 그림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르네상스 미술을 상징하는 화가 라파엘로의 걸작인 아테네 학당이 21세기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초현실주의 예술가 안젤로 아카르디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인공지능 로봇이 대화하는 모습을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고대와 현대가 한 캔버스에서 마주하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작가는 역사상 가장 지적인 도둑질을 한 괴물인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싶었다죠. 앤디 워홀, 스티브 잡스 등도 작품의 등장에 눈길을 끄는데요. 이 작품은 이달 이탈리아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인 오늘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15도를 크게 웃돌아서 포근하겠지만 아침 공기는 쌀쌀한 만큼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그 밖의 서쪽 지역은 오전이나 밤 한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경북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대전 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3시간 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돼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